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50이 넘으면 설렘보다는 익숙함이 편하다고. 가슴 뛰는 사랑보다는 비 오는 날 쑤시는 무릎을 걱정해주는 친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이죠. 저 윤혜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의 드라마는 없을 거라고. 갱년기의 열기처럼 뜨거웠던 청춘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신도시 상가 3층, 건강약국. 이곳이 제 세상의 전부입니다. 남들은 자식들 결혼시킨다. 손주 본다. 시끌벅적할 나이에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늦깎이로 약대에 들어가 약사 면허를 땄을 때 사람들은 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입주 가정부로 일하며 눈칫밥을 먹던 부모님을 늦게나마 제 힘으로 모셔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 54이 되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 때마다 맡게 되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저는 값비싼 향수보다 좋았습니다. 그건 제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제 힘으로 서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혜림아, 이번 주말에 선볼래? 괜찮은 호라비가 하나 있는데. 엄마의 성화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부모님의 구분 등과 갈라진 손을 보면 제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손님들의 아픈 곳을 들어주고 저녁엔 조용히 문을 닫는 이 건조하고 평온한 살. 저는 그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건물이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위층인 4층에 꽤 큰 규모의 내과가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들릴 때마다 저는 그저 덤덤했습니다. 병원이 새로 생기면 처방전 손님이 늘어날 테니 다행이다. 딱 그 정도의 감흥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개원 안내문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곧 그 4층 원장실 명패에 새겨질 이름이 제 30년 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절대 잊을 수 없던 그 이름일 줄은요. 멈춰버린 줄 알았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그 사람이 바로 머리 위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먼지 쌓인 앨범을 펼치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니까요. 제 기억의 첫 페이지는 언제나 그 넓고 화려했던 성북동의 2층 저택에서 시작됩니다. 제 어머니는 그 집의 입주 가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저와 동갑내기인 도련님 오세진이 살고 있었죠. 주인집 아들과 가정부의 딸. 우리는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지만 태어난 세상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세진이네 부모님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아주 부유한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깐깐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죠. 어머니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찻잔이라도 깨트리는 날이면 거실에서는 매서운 호통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혜림아, 엄마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어머니는 빨개진 눈으로 저를 부엌 쪽방으로 밀어넣곤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좁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어린 마음에도 그 초라함과 서러움이 얼마나 사무치던지 제발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하고 방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들린 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면 그곳엔 언제나 어린 세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겁많은 눈망울을 가진 소년. 그는 등 뒤에 숨겨두었던 것을 쭈뼛거리며 내밀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수입 과자였고 어떤 날은 예쁜 포장지에 쌓인 초콜릿이었습니다. 혜림아, 이거 먹어. 그리고 울지 마. 엄마가 미안해서 그러셔. 우리 엄마가 원래 화나면 좀 무서워. 세진은 자기 엄마를 대신해 저에게 사과하곤 했습니다. 도련님과 하녀의 딸. 분명 아주 먼 사이였는데 이상하게 세진과 함께 있을 때면 그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몰래 만났습니다. 물론 밖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손을 잡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교가 끝나면 집 뒤편 정원 구석, 커다란 향나무 아래가 우리의 아지트였습니다. 세진은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팝송이나 가요를 공테이프에 녹음해서 저에게 선물하곤 했죠. 테이프 겉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노래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림아,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아. 나중에 꼭 들어봐. 그가 건네준 이어폰 한쪽을 귀에 꽂으면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세진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세진은 제게 유일한 위로였고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진이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린 건 우리가 2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쫓기듯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실려 멀어지던 그날 2층 창문 커튼 뒤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세진의 슬픈 눈빛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죽어라 공부해서 약사가 되었고 그 집안 소식은 풍문으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면 문득 그가 생각나긴 했지만 그저 스쳐가는 바람 같은 추억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그는 여전히 저 높은 세상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들어온 한 남자. 희끗희끗한 귀밑머리, 눈가에 잡힌 주름, 하지만 여전히 소년처럼 맑고 겁 많아 보이는 눈동자.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그는 30년 전의 그 소년 오세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점심시간은 약속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전 진료가 끝날 무렵이면 어김없이 약국 문이 열리고 세진이 들어옵니다. 혜림아, 밥 먹자. 그 한마디가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로 병원 뒤편의 허름한 백반집이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의사 선생님과 약사님이 뭐 그리 궁상맞은 데를 가냐고 할지 모르지만 세진은 고급 레스토랑보다 이런 곳이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뜨끈한 국물을 호흡을며 먹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30년 전 제 방 쪽방에서 제가 건네준 찬밥을 급하게 먹던 어린 세진이 떠올라 가슴이 릿했습니다. 세진은 틈만 나면 핑계를 만들어 약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소화제가 없다며 내려오고 오늘은 눈이 뻑뻑하다며 인공 눈물을 사러 왔습니다. 의사가 자기 병원의 약이 지천인데 굳이 약국 돈을 올려주는 꼴이라니 간호사들이 보면 흉볼 일이었죠. 하루는 그가 제 거친 손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툭 꺼내 놓았습니다. 최고급 핸드크림이었습니다. 너 약 짓느라 손이 많이 텄더라. 환자들 건강만 챙기지 말고 내 손도 좀 챙겨. 이거 냄새 좋더라. 바르고 다녀. 투박하게 건네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고마워서 저는 그날 밤새도록 손에 크림을 바르고 또 발랐습니다. 향긋한 라일락 향기가 꼭 늦게 찾아온 제 봄날 같아서 자꾸만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세진은 돈만 밝히던 전처와의 삭막했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쓴 소주를 들이켰고 저는 병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었던 지난 날을 이야기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혜림아, 우리는 참 먼 길을 돌아서 만났다. 그치? 세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멀리 돌아와서 이제는 다리가 아프다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가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다고 감히 욕심을 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무르익어갈 무렵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빗줄기는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저는 약국 셔터를 내리고 건물 입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빗속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세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혜림아, 빨리 타. 비에 젖은 채 조수석에 올라탄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내고 차창 밖으로 흐릿한 도시의 불빛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좁은 차 안 빗소리와 음악소리, 그리고 세진의 숨소리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진은 말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농담이라도 건넸을 텐데 오늘따라 그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멈추자 그가 갑자기 오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30년 전 그가 제게 선물했던 카세트 테이프의 첫 번째 곡, 바로 그 팝송이었습니다. 세진아, 이 노래. 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세진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녹음해줬던 노래. 나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내 생각했어. 비 오는 날 향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던 너.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던 너.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떨려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차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뒷차의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습니다. 혜림아, 나 이제 더는 후회하면서 살기 싫어. 어머니 뜻대로 세상 시선대로 사는 거 지긋지긋해. 나한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세진이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어 왔습니다. 따뜻하고 크고 조금은 떨리는 손. 그 온기가 제 차가운 손을 감싸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랑 살자, 혜림아. 우리 이제 그만 외롭자.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줘.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가슴 저 밑바닥을 울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차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긴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찾은 안식처처럼 말이죠. 그날 밤 차 안에서의 고백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부모님이셨죠.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사셨던 부모님에게 세진은 여전히 하늘 같은 주인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세진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혜림아, 말도 안 된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댁이 어떤 집안인데. 넌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부모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이 높게 쳐져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세진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좁고 허름한 빌라 현관에 들어서는 그를 보며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방석을 내오랴 물을 떠오랴 허둥지둥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세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일어나세요, 제발. 아버지가 놀라 세진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성북동 저택의 도련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혜림이를 사랑하는 혜림이 없으면 안 되는 부족한 남자일 뿐입니다. 저를 혜림이 남편으로 사위로 받아주십시오. 평생 혜림이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두 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 진심 어린 호소에 분주하던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주인집 눈치만 보며 살아오신 어머니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세진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왔죠. 이제 제가 아들 노릇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은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도련님이 아닌 오서방으로서 그가 뜬 첫 숟가락.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세진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부엌 쪽방과 거실로 나뉘어 있던 그 차가운 경계선이 따뜻한 밥상 위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한 예식보다는 우리 둘만의 약속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대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길로 사진관에 들러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저와 나비 넥타이를 맨 세진. 사진 속에 우리는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20살의 풋풋함은 없었지만 54살의 넉넉함과 편안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혼자 먹던 밥상이 둘이 되어 온기가 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끔은 꿈만 같습니다. 세진은 병원 진료가 끝나면 툭하면 약국으로 내려와 회방을 놓습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나 배고픈데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간호사들이 원장님 팔불출 다 되셨다고 놀려대지만 그는 허허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줍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하러 나간 공원에서 세진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혜림아, 나는 내 인생이 이미 저물어가는 가을인 줄 알았어. 낙엽처럼 쓸쓸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봄을 선물해줘서. 저는 말없이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주책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요. 오히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난 뒤에 찾아온 사랑이야말로 더 깊고 진한 향기가 난다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윤혜림 54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줄 알았던 당신의 심장도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두 번째 봄날을 위하여.